서울 한강변 경매장 안. 에어컨 바람이 얼음에 잠긴 강물처럼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군중 맨 뒤에 서서 시선을 중앙 대형 스크린에 고정했다. 어머니가 직접 쓴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 비법이 노랗게 변한 종이 위에는 아직도 그녀의 손끝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한 장 한 장 투사되어 전 남편 김민우가 나를 모욕하는 도구로 변해 있었다. 제1호 전시품. 이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 장국 비법. 시작가는 300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기름진 목소리에 아기가 묻어났다. 이것은 당시 이순애 여사, 내 어머니, 가 명동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해준 보물이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그는 의미심장하게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주인 없는 물건이 되었군요. 호란의 수군거림이 파리떼처럼 윙윙거렸다. 김 사장 참 무자비하시네. 전처 집안의 마지막 추억마저 팔다니. 이씨 집안이 파산한 건 전부 김 사장 꾀였다고 하던데. 이젠 완전히 몰아붙이는군. 이유나 저 모습 보니 택시비도 없을 거야. 칼날 같은 시선이 나를 스쳤다. 주머니에 남은 몇 장의 지폐를 꽉 쥐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주석에 앉은 김민우는 새 애인 박지연의 머리를 무심코 만지고 있었다. 그 손은 예전에 수없이 내 목도리를 고쳐 묶어주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샤넬 정장을 입은 박지연은 입가에 자랑하는 듯한 미소를 띠고 길가에 거지 보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군중을 헤치고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깨진 유리 위를 밟는 듯했다. 김민우.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우리 집 파산. 내가 한 짓이야?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긴. 그 어떤 대답보다도 날카로웠다. 눈물이 솟구칠 때 나는 1년 전 조상 무덤 경매를 떠올렸다. 김씨 집안 노인을 이장시키기 위해 나는 박씨 집안보다 먼저 경기도의 풍수 좋은 땅을 낙찰받았다. 그때 김민우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유나, 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아내야. 그런데 지금 그는 직접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이 양. 김민우가 마이크를 집어들며 일어서기도 귀찮은 듯 입찰할 돈이 없다면 남들 돈 벌기 방해하지 마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아래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뚱뚱한 남자가 입찰판을 들며 말했다. 400만 원. 이 비법만 손에 넣으면 우리 집 김장 공장이 강남구를 장악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재빨리 따라붙었다. 500만 원. 김 사장님이 오늘은 마음껏 즐기라고 하셨어. 그때 온몸에서 술 냄새가 풍기는 남자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기름진 손이 내 팔에 거의 닿을 듯했다. 유나 씨. 돈이 부족하면 오빠한테 부탁하세요. 저녁에 비밀 레시피 얘기 좀 해주면 제가 대신 낙찰해드릴게요. 어때요? 나는 벌떡 뒤로 물러섰다. 눈빛에 독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거침없이 웃었다. 어이, 꽤 늠름한데? 김 사장님이 버린 거. 우린 싫어하지 않아. 전 몸이 오싹해지며 도망치려 했다. 더 머물면 이 위선적인 모든 걸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것 같았다. 그런데 김민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막 시작인데. 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전장의 시선이 모두 내게 달라붙어 마치 광대의 공연을 기다리는 듯했다. 경매사가 망치를 내리쳤고 거대한 스크린에 비춰진 비법이 확대되었다. 오른쪽 아래에 어머니의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유나, 이것이 우리 집안의 뿌리다. 그것은 내가 18살 생일 때 어머니가 직접 써 넣은 글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뿌리가 김민우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나도록. 경매사의 망치가 나무 탁자에 내려앉자마자 아래에서 터져나오는 입찰 소리는 끓어오르는 떡국처럼 들끓었다. 아까 내게 손을 댄 장 사장이 번호판을 들고 내게 눈짓을 보내며 말했다.
600만 원. 이 비법이 내 손에 들어가면 다음 달에 10군데 분점을 열 수 있어. 이유냐? 잘 봐도. 박지연이 김민우 품에 기대어 우리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비웃었다. 언니 참 불쌍하네. 자기 엄마 물건도 지키지 못하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착하게 이씨 가문의 재산을 넘겼어야지. 그러면 오늘 같은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김민우는 손을 뻗어 박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를 스치는 시선은 경멸로 가득했다. 지연. 그렇게 말하지 마. 유나도 자존심 강한 사람이야. 어쩌면 돈을 내놓고 내게 맞설지도 모르잖아. 이 말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예전엔 나를 이양이라 부르며 둘러싸던 재벌 부인들. 지금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모두 경멸로 가득했다. 나는 거대한 스크린에 비친 어머니의 글씨를 응시하며 차가운 번호판에 손가락을 꽉 쥐어 붉은 자국을 남겼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나, 이 비법은 이씨 가문 5대에 걸친 심혈이 깃든 것이다. 설령 집안 재산을 모두 털어내더라도 결코 나쁜 자들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 그때 나는 몰랐다. 어머니가 말한 나쁜 자가 바로 내가 5해 동안 한 침대를 함께한 남편이라는 사실을. 800만 원. 장 사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는 벌써 일어나서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태도였다. 김 사장님이 오늘은 모두 마음껏 즐기라고 하셨으니 누가 감히 나랑 경쟁할 수 있겠나. 전장이 잠깐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내가 당황해 도망치는 모습을 기다렸다. 김민우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입가에 미소를 더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어 번호판을 들었다. 손톱이 힘을 주어 하얗게 변했지만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는 칼처럼 선명했다. 1000만 원. 최종 입찰. 최종 입찰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장의 소라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경매사의 망치도 공중에 멈춰 섰다. 모두가 멍해졌고 장 사장의 얼굴에 걸린 자마는 굳어버린 가면이 되었으며 박지연이 김민우 품에 기대고 있던 몸도 멈춰 섰다. 경매사가 정신을 차리고는 직업적인 미소가 굳어졌다. 이유나 씨, 정말 1000만 원으로 마감하시겠습니까? 시장 가격의 3배인데 말이죠. 확정. 나는 번호판을 내려놓았다. 등 뒤는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시선은 김민우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 물건이라면 얼마든지 값을 치를 수 있어요. 김민우가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다. 눈썹이 거의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찌푸려졌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이미 한 푼도 없다고 생각했던 전처가 1000만 원을 내놓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다시 일었다. 다만 이번에는 놀라움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아직 돈이 있지? 이씨 가문은 이미 오래전에 파산하지 않았나? 빌려온 게 아닐까? 체면을 세우려고. 정말 미쳤어. 이걸 낙찰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앞으로 10몇 개가 더 남았는데 매번 최고가를 부를 순 없잖아. 경매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미묘한 복잡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나 씨. 첫 번째 이씨 김치 비법 낙찰을 축하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숨결이 곁에 있는 듯 느껴졌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김민우, 박지연, 너희가 나에게 이씨 가문에 빚진 것, 나는 하나하나 모두 되찾을 거야. 거대한 스크린이 곧바로 두 번째 비법으로 전환되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는 월동김치 양념법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른쪽 아래 어머니의 작은 글씨가 특히 선명했다.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 김치는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야 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코끝이 찡했다. 지난 겨울 나는 아직 북촌 한옥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옥은 텅 비었고 어머니의 기운만이 들보에 감겨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전시품.
겨울나기 김장 양념법. 시작가는 300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내 정신을 끌어당겼다. 무대 아래에서 입찰가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800만 원. 장 사장이 가장 먼저 입찰판을 들며 일부러 고개를 돌려내게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이 씨. 아까 1000만 원으로 집안 재산을 다 털어버린 거 아니야?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는 게 어때? 억지로 버티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박지연이 살며시 김민유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이었다. 민우 형. 어쨌든 유나 언니가 불쌍하잖아. 밥값까지 낡은 종이 사느라 써야 한다니. 김민우는 아무 말 없이 마치 광대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빠르게 스와이프했다. 방금 입금된 자금을 자랑하는 듯했다. 입찰가는 금세 1200만 원까지 올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방금 첫 번째 비법을 낙찰받은 후 통장에는 500여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화면에 비친 어머니의 필체를 바라보며 머릿속엔 북촌 한옥의 모습이 가득했다.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 부엌의 돌로 만든 김치 항아리, 처마 아래 앉아 나에게 비법 처방을 가르쳐 주시던 어머니의 옆얼굴. 그건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추억이자 이씨 가문의 유일한 뿌리였다. 1300만 원. 장 사장이 다시 한번 입찰을 올리며 목소리에서 넘쳐나는 듯한 자만이 느껴졌다. 더 이상 입찰자 없으신가요? 이 비법은 제 것이 됩니다. 경매사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한 줄기 동정 어린 눈빛이었다. 이유나 씨. 더 입찰하실 건가요? 시스템에 따르면 귀하의 계좌 잔액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주변의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누군가 나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내가 말했잖아. 그녀는 연기하는 거라고. 첫 번째부터 돈을 다 써버리다니. 참으로 제 실력도 모르고 김총과 맞서다니.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박지연은 심지어 가방에서 파우더를 꺼내 화장을 고치며 눈빛에 담긴 경멸이 바늘처럼 찔러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한옥 등기증을 꺼냈다. 어제 변호사에게서 받은 것이었는데 원래는 추억 삼아 간직하려 했으나 지금은 어머니의 비법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제가 입찰합니다. 1500만 원. 상한선입니다.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유난히 단호했다. 돈이 부족하면 북촌 한옥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말하며 나는 증서를 경매대에 내리쳤다. 붉은 표지에 새겨진 이씨 가문 네 글자의 금박 글자가 유독 눈부셨다. 전장이 순간 고요해졌다. 경매사가 증서를 집어들고 반복해서 확인하며 눈빛은 충격으로 가득했다. 김민우가 비로소 허리를 폈다. 얼굴에 가득했던 비웃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유나. 미쳤어? 그건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집인데. 몇 장의 종이 때문에 집까지 포기한다고? 집.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집은 이미 내가 부쉈어. 장 사장이 다가와 기름진 손가락으로 지지를 톡톡 찔렀다. 북촌 한옥이 값진 건 알지만 저당 잡히면 앞으로 길바닥에서 자겠어? 정말 미친년이야. 경매사가 지지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망치를 내리쳤다. 이유나 씨. 두 번째 비법을 낙찰받으셨습니다. 나는 무대 아래 충격과 경멸이 섞인 얼굴들을 바라보며 등기증서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한옥은 다시 벌어서 살 수 있지만 어머니의 피땀 어린 노력이 이 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는 없다. 김민우. 기다려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잃은 것 2배로 갚게 할 테니까. 세 번째 비법이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자마자 나는 내 심장이 가라앉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손수 쓴 궁중 김치 발효법이었는데 종이 가장자리에는 당시의 김장 곡물이 묻어 있었고 연한 갈색 자국은 어머니가 제대로 닦지 못한 손가락 자국 같았다. 경매사가 300만 원의 시작가를 외치자마자
장 사장은 굶주린 늑대처럼 입찰판을 들었다. 1. 500만 원. 이유나. 담보로 잡힐 집도 없지? 나는 텅 빈 주머니를 꽉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온 잔액 알림에는 50만 원도 채 남지 않아 시작가의 겉핥기도 안 됐다. 그때 박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얀 드레스가 눈부시게 반짝였고 그녀는 입찰 번호판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언니와 경쟁하지 마세요. 이 비법은 제가 언니 대신 낙찰받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김민우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어조 가득 관대함을 드러냈다. 지연이는 마음이 착해서 유나가 이 효심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거든. 주변 사람들이 즉시 따라 말했다. 박 양은 정말 현숙하시네요. 이유나보다 예의를 훨씬 잘 지키시네요. 김 사장님 참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배려심 깊은 배우자를 만나시다니. 박지연은 칭찬을 들으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감추지 못한 자만심이 바늘처럼 찔러왔다. 그녀는 경매대 앞으로 걸어가며 일부러 걸음을 늦췄다. 언니가 엄마의 심혈을 기울인 걸 아까워하는 건 알지만 지금 돈이 없는데 엄마의 비법을 남의 손에 넘길 순 없잖아요. 잠시 멈춘 그녀는 일부러 남이라는 두 글자를 강조하며 말했다. 제가 낙찰받아 나중에 이모님께 태워드리면 언니를 대신해 효도하는 셈이겠죠. 효도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내가 효도를 말할 자격이라도 있냐? 전장의 시선이 쓱 하고 내게 집중되었다. 박지연의 미소는 얼굴에 굳었고 김민우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유나. 내가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잘난 척하는 건 당신들이야. 나는 재빨리 박지연 앞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난해 명동 백화점에서 그녀가 김민우의 팔을 휘감고 둘이 다정하게 반지를 고르는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백화점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바로 나와 김민우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을 때였다. 지난해 3월. 나는 병원에 있는 아픈 엄마를 돌보고 있었는데 너는 김민우와 함께 결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다. 이게 내가 말하는 착한 마음이란 거야? 박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사진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거짓말. 이건 위조된 거야. 위조.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 스크린샷을 열었다. 지난해 5월. 김민우가 너에게 고객인 척하며 우리 씨 집안 김장 공장의 단골 고객들을 모두 자기 회사로 빼내라고 시켰어. 이 메일 내용까지 내가 읽어줘야겠어? 주변의 수군거림이 들끓었고 누군가 김민우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이 씨 집안이 파산한 게 다 그 자식 때문이었어. 참으로 악랄하군. 자기 아내 집안까지 해치다니. 김민우는 분노로 몸을 떨며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이유나. 여기서 난동 부리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시선을 전장으로 돌렸다. 난동을 부리는 건 당신들입니다. 김민우. 당신은 이씨 가문의 김장 레시피를 빼앗기 위해 고의로 품질 검사 보고서를 위조하고 우리 김에 대장균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장을 가동 중단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박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매사는 망치를 들고 어색하게 옆에 서서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나는 눈앞에 이 비참한 남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엔 오직 차가움만이 가득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희가 나에게, 엄마에게 빚진 것, 나는 하나하나 모두 갚아줄 거야. 장 사장은 김민우와 박지연이 밀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재빨리 끼어들며 통통한 손으로 경매대를 두드렸다. 이유나.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지금도 비법이 경매 중인데 뭘 가지고 나랑 경쟁한다는 거야? 집도 없고 예금도 없으면서 설마 명동 길거리에서 김밥 팔아서 돈 마련할 생각이야? 주변에서 따라 웃는 소리가 나자
김민우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다가 다시 우월한 태도를 되찾았다. 유나, 장난 그만둬. 지금 사과하면 체면이라도 살려줄게. 안 그러면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이씨 가문의 체면을 구기게 될 거야. 박지연도 가짜 눈물을 닦으며 맞장구 쳤다. 언니, 민우 형 말 좀 들어. 언니는 그 사람 상대 못해. 나는 주머니 속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꽉 쥐었다. 그건 내 20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북촌 한옥의 감나무 아래 서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환하게 웃고 계셨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유나, 28번째 생일. 꼭 잘 살아가렴. 손가락으로 28번째 생일 네 글자를 쓰다듬으며 나는 오늘이 바로 내 28번째 생일이라는 걸 문득 떠올렸다. 새벽 12시가 막 지난 참이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며 화면에 낯선 해외 번호가 떴다. 메모란에는 서울 삼성 로펌 김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유나 씨, 안녕하세요. 저는 귀하의 어머니 이순애 여사 생전에 위임받은 해외 신탁 집행인입니다. 오늘은 귀하의 28번째 생일로 신탁 발효 조건에 부합하여 108억 원이 귀하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08억?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손가락이 떨리며 은행 앱을 열었다. 페이지가 로딩되는 몇 초가 한 세기처럼 느껴졌다. 잔액 숫자가 뜰 때 나는 그 긴 0의 줄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108, 000, 000, 0001. 한 푼도 더도 덜도 없이.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장 사장이 다가와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돈 없어서 흉내 내는 거야? 어서 꺼져. 나는 급히 피하며 휴대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거대한 잔고 숫자가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눈부셨다. 순간 장내가 촛불처럼 조용해졌고 경매사의 망치마저 바닥에 떨어졌다. 장 사장의 눈이 동그랗게 뜨이며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있을 수 없어. 분명히 조작한 거야. 김민우도 벌떡 일어나 얼굴이 철썩 붉어졌다. 이유나, 가짜 스크린샷으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휴대폰 내놔. 내 회계팀이 조사하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김 변호사님, 김민우 씨께 신탁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 시장에 선명히 울려 퍼졌다. 김민우 씨. 이순애 여사는 10년 전 해외 신탁을 설립하여 이씨, 김장 비법 특허 수익과 부동산 증식 수익 등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수익권자는 오직 이유나 여사 한 명이며 효력 발생 조건은 그녀의 28번째 생일입니다. 현재 계좌 자금은 스위스 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체되었으며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경매장의 전자 스크린이 갑자기 밝아지며 누군가 자발적으로 제 은행 계좌 페이지를 연결했습니다. 그 긴 영의 행렬이 거대한 화면을 가로지르자 전장에 일제히 헉헉거리는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장 사장은 두 걸음 뒤로 물러서다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고 박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김민우의 팔을 움켜쥔 손이 저절로 풀렸다. 김민우는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떨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주머니 속 어머니 사진을 살며시 만지며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이미 오늘을 예견하고 계셨던 거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내 뒤를 든든히 받쳐주셨고 내가 가장 절망할 때 다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갑옷을 건네주셨다. 김민우, 박지연, 너희들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이제 내 차례다. 나는 경매대 앞으로 걸어가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금속 외피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아까 김민우가 이걸로 나를 조롱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다. 지금 이 마이크는 그의 운명을 선고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전장이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었다.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장 사장의 감추지 못한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경매는 계속되지만 규칙은 좀 바꿔야겠군. 내 목소리가 음향을 타고 홀 전체에 퍼져나갔다. 한겨울 한강의 바람처럼 차갑게. 지금부터 내가 경매할 것은 비법이 아니다. 김민우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얼굴이 철컥 변하며 달려들었다. 이유나. 뭘 하려는 거야? 돈 몇 푼 있다고 함부로 굴지 마. 그의 손가락이 내 얼굴에 닿을 뻔했으나 갑자기 들어온 몇 명의 양복 차림 남자들이 막아섰다. 김 변호사가 데려온 경호원들. 검은 양복에 새겨진 삼성 로펌 배지가 차갑게 반짝였다. 김 변호사가 재빨리 내 곁으로 다가와 서류를 건넸다. 치.씨. 이건 김씨 식품그룹의 지분 구조 보고서입니다. 현재 유통 주식 비율은 42%이며 귀하의 자금으로 38%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은 바로 김민우 가문이 생존의 기반을 삼는 겁니다. 그가 예전에 이씨 가문의 김장 공장을 삼키기 위해 사용했던 자본이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시선을 똑바로 김민우에게 고정했다. 김민우. 내가 108억 원을 내놓겠다. 내 김씨 식품그룹을 사겠다. 이 말은 폭탄처럼 터져 전장을 순식간에 들끓게 했다. 그녀가 김씨 그룹을 인수한다고? 108억 원이면 김씨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금액이야. 세상에. 이 반전은 정말 충격적이야. 박지연은 제자리에 서서 입술을 떨며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녀가 명품을 입고 호화저택에 살 수 있는 건 모두 김씨 가문의 사업 덕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민우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감히. 김씨는 우리 아버지 평생의 피땀이 담긴 사업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들인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고 이전의 모든 것을 장악한 듯한 우월감은 이미 공포의 산산조각 나버렸다. 무슨 자격이냐고? 나는 비웃으며 마이크를 집어들고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바로 내가 예전에 품질 검사 보고서를 위조해서 우리 집 김장 공장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은 자격으로 내가 내 어머니의 피땀 어린 노력을 경매에 붙여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 내가 박지연과 손잡고 내 5년 결혼 생활을 망치고 이씨 가문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 한마디씩 할 때마다 김민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김씨 식품이씨 가방장 공장을 검색했다. 당시 은폐되었던 진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시간을 주마. 나는 벽시계를 흘끗 보았다. 시침이 막 오후 2시를 넘긴 참이었다. 오늘 해질녘까지 김씨 식품그룹을 서울재벌권에서 퇴출시켜라. 지분 양도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내일 주가가 폭락해 김씨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가 되기를 기다리든지. 김 변호사가 적절히 태블릿을 꺼내자 대형 화면에 금씨 그룹의 실시간 주가와 인수 제한이 즉시 표시되었다. 김민우 씨. 저희는 이미 3곳의 투자은행과 접촉했으며 언제든지 2차 시장 공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매도 시작 시 금씨 주가는 3시간 내 60% 하락할 것이며 아버지가 남긴 자산은 순식간에 제로가 될 것입니다. 김민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박지연이 다가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밀쳐냈다. 내게 손대지 마. 다 내 탓이야. 그때 비법을 경매하라고 말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 박지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얼굴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않고 어머니의 비법이 담긴 벨벳 상자 앞으로 걸어가 종이들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엄마, 보셨어요? 우리를 괴롭혔던 그 자식들. 드디어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해가 지기 전에 나는 김씨 가문을 우리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거예요.
김 변호사 팀은 이미 김씨 그룹 지분 인수를 진행 중이었다. 나는 경매장 휴게실에 앉아 손끝에는 아직도 어머니 비법 종이의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떴다. 흐릿한 사진 한 장이었다. 어머니 묘비에 붉은 페인트가 뒤덮여 있었고 천안년이라는 글자가 검은 돌표면에 빗돌빗돌 새겨져 있었다. 묘비 앞에는 검은 장미 한 다발이 놓여 있었고 꽃잎 위에 물방울은 피를 흘리는 듯했다. 그곳은 서울 근교의 가족 공동묘지였다. 매년 청명절이면 나는 어머니께 꽃을 바치러 갔는데 묘비에는 어머니가 50살 때 찍은 사진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고 눈에는 온화함이 가득했다. 그런데 지금 그 웃는 얼굴은 빨간 페인트에 완전히 뒤덮여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내 심장은 마치 누군가에게 꽉 움켜잡힌 듯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팠다. 김민우가 한 짓입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화면에는 묘지 감시 카메라 화면이 떴다. 새벽 3시. 김민우의 개인 경호원이 마스크를 쓰고 페인트 통을 들고 묘지로 슬며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동작이 너무나도 익숙해 마치 수없이 연습한 듯했다. 그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당신이 매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 씨 가문의 조상 무덤을 모두 파헤치겠다고요. 휴대폰을 꽉 쥔 내 손이 떨렸다. 손톱이 손바닥에 깊게 파고들었고 입안에 피 냄새가 퍼졌다. 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다.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여도 한참을 끙끙대셨는데 죽은 뒤에 김민우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두 경호원을 찾아서 손을 부숴버려. 그리고 김민우의 최근 자금 흐름을 조사해. 그가 아직 어떤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김 변호사는 잠시 멍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러 돌아서자 나는 사진 속 어머니의 묘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엄마를 해친 자들에게는 이보다 100배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오후, 김 변호사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그는 자금 보고서를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치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민우 씨가 3년 전 이상한 자금 거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3억 원이 스위스 취리히의 한 사설 요양원으로 송금되었는데 수취인은 최순이라는 여성으로 신원 조회 결과 귀하의 어머니 대학 동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순이?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어머니는 생전의 대학 동창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가끔 옛 사진을 정리할 때 순이라는 여자애를 언급하신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둘이 식품학과에서 김장 연구를 함께 했다고 하셨다. 김민우가 왜 그녀에게 돈을 보냈을까요? 또한 조사 결과 이 요양원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은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곳으로 최순이는 20년 전부터 입원해 있었으며 비용은 계속 익명의 계좌에서 지급되다가 3년 전부터 김민우의 계좌로 변경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고서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다. 더 이상한 건 20년 전 김씨 가문에 김민혁이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당시 김씨 그룹의 후계자였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 시기가 최순이 입원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해. 김민혁? 이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지난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할 때 한 노트에서 이 이름을 본 적이 있다. 뒤에는 작은 김치 항아리가 그려져 있었고 당시엔 평범한 친구일 거라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노트에는 서명 없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눈가까지 웃음이 번지고 있었으며 배경은 서울대 정문이었다. 최순희의 자료와 김민혁의 교통사고 보고서를 모두 정리해. 나는 보고서를 덮으며 마음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 가문의 일은 이씨 가문의 재산을 삼킨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20년 전 그 교통사고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취리희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 내가 직접 최순희를 만나야겠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나는 창밖으로 서서히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치 어머니 묘비에 칠해진 페인트 같았다. 김민우. 페인트를 뿌린다고 내가 겁먹을 거라 생각했나? 내가 틀렸다. 내가 그럴수록 나는 김씨 가문의 비밀을 모두 파헤쳐 너와 내 아버지가 과거 저지른 추악한 일들을 모두 햇빛 아래 드러내 보이겠다. 나는 강남 호텔에서 스위트룸을 빌려 찍어온 3개의 비법 원고를 거실의 긴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한지의 질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어머니의 글씨는 은은한 먹내음을 풍겼다. 어떤 곳에는 그녀가 수정할 때 남긴 줄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예전에 나에게 비법을 가르칠 때 내가 틀린 곳에 가볍게 줄을 그은 뒤 내 손을 잡고 다시 쓰게 했던 것처럼. 2번째, 월동김치 양념법을 정리하던 중 손끝이 갑자기 무언가에 쿡 찔렸다. 나는 원고 뒷면을 넘겨 책상 등 불빛에 비춰 자세히 살펴보았다. 페이지 상단에 극히 미세한 바늘 구멍 몇 개가 있었는데 가까이 대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처음엔 보관 중 실수로 찔린 줄 알았지만 3번째 원고인 궁중 김치 발효법을 넘겨보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정렬된 바늘 구멍이 여러 개 있었다. 우연 같지 않았다. 설마 어머니가 일부러 찌른 걸까? 나는 속으로 의문을 품고 백지를 원고 아래에 깔고 책상 등 불빛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빛이 바늘구멍을 통과하자 백지에 갑자기 비뚤비뚤한 한자 몇 글자가 비쳤다. 민혁. 이 2 글자를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곧바로 어머니 노트에서 본 이름과 노트에 끼워진 사진이 떠올랐다. 급히 그 낡은 노트를 꺼내 끼워진 페이지에서 사진을 뽑아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눈가까지 웃음이 번지고 있었고 배경은 서울대 정문이었다. 예전엔 그저 나칙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종이 위에 민혁 2 글자를 보니 문득 깨달았다. 그의 눈매가 김민우와 닮은 점이 몇 군데 있었지만 김민우보다 훨씬 온화해 보였다. 이 사람이 바로 김씨 집안의 작은 삼촌 김민혁인가? 나는 모든 원고를 펼쳐 한 장 한 장 확인했다. 바늘 구멍이 난 것은 이 3장뿐만이 아니었다. 이전에 찍지 못한 비법 사진들에서도 페이지 상단에 똑같은 작은 구멍이 있었다. 나는 경매 순서대로 바늘 구멍이 난 원고들을 정리해 빛에 비춰 하나하나 확인했다. 글자들이 점차 문장으로 이어졌다. 민혁. 사랑해. 우리 비밀. 안전해. 우리 비밀. 안전해. 눈물이 갑자기 원고 위에 떨어지며 희미한 먹자국을 번지게 했다. 어머니는 평생 말이 적고 감정을 속으로 삼키셨는데 젊은 시절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품고 계셨을 줄은 몰랐다. 더구나 그 사랑의 대상이 김씨 집안의 작은 삼촌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그해 김민우가 이씨 집안의 김장 공장을 인수할 때 그토록 단호했던 이유가 단지 사업 때문만이 아니라 가문 간의 오랜 원한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종이 위에 바늘 구멍을 문지르며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한밤중 북촌 한옥의 등불 아래 앉아 비법을 적으면서도 가느다란 바늘로 살며시 구멍을 뚫어 김민혁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글자 사이에 숨겼을 것이다. 분명 두려웠을 거다. 이 비밀이 김씨 가문에 발각될까봐. 자신과 김민혁의 감정이 재앙을 불러올까봐. 이때 김 변호사로부터 내일 취리희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는 메시지가 왔다. 함께 첨부된 최순희의 상세 자료에는 그녀와 어머니가 서울대 식품학과 동기였으며 20년 전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가족들에 의해 스위스로 요양 보내진 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료에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최순희와 어머니가 캠퍼스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바로 사진 속의 김민혁이었다. 나는 사진을 원고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웃는 얼굴을 보며 가슴이 쓰리고 아팠다. 어머니는 그 시절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김민혁의 교통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최순희의 정신 이상은 그들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걸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원고를 꽉 쥐고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생각만 했다. 내일 추리시에 도착하면 반드시 최순희의 입에서 모든 진실을 캐내야 한다고. 추리희 요양원은 설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무로 된 복도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돌았지만 이 부드러운 향기는 내 마음속 긴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간호사가 나를 흰색문 앞으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다. 최순희 여사님은 평소 매우 조용하시고 사람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대화하실 때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창가 쪽 등나무 의자에는 마른 여인이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머리끈으로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바랜 김치 항아리 조각을 꽉 쥐고 있었다. 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녀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젊은 시절의 청초함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옛 사진 속 모습과 닮은 점이 있었다. 최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아입니다. 이순애의 딸이에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 사진을 그녀 앞에 작은 탁자 위에 놓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교복을 입고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져 웃고 있었고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최순희였다. 최순희의 시선이 사진에 머물렀다. 잠시 멍하니 눈을 깜빡이더니 갑자기 김치 항아리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순애. 순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예고 없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나를 찾아왔구나. 최 아줌마. 제가 찾아온 건 그해 일에 대해 묻기 위해서예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저희 엄마와 김민혁 씨에 관한 일입니다. 김민혁 세 글자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최순희는 갑자기 뜨거운 것에 닿은 듯 손을 뺐다. 몸이 뒤로 움츠러들며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 사람 말하지 마. 김씨 가족 말하지 마. 죽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심지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달랬다. 최 아줌마. 지금은 안전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한참이 지나서야 최순희의 감정이 가라앉았다.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설산으로 향했다. 마치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다. 20해 전. 나와 순애는 서울대 식품학과에 다녔어. 순애와 김민혁은 연인이었고 둘은 실험실에서 몰래 새로운 김치 레시피를 연구했지. 졸업 후 함께 작은 가게를 열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마치 망치로 내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그런데 김민혁의 형 김성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민혁이 상속권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바로 김민혁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죠. 최순희의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그날 마침 내가 김성재가 차고에서 차를 만지는 걸 봤고 이번엔 꼭 그를 없애야 해라는 말도 들었어. 순애에게 말하려 했지만 김성재가 이미 나를 찾아왔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깊이 파고들었다. 김민혁의 교통사고는 전혀 우연이 아니었고 김성재가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었던 것이다. 순애는 나를 구하기 위해 김성재와 거래를 했어. 최순희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가짜 김장 연구 성과를 위조해 김성재에게 건네주며 그가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줬어. 조건은 김성재가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해외로 보내 요양하게 하는 거였지. 그때서야 나는 순애가 이미 김민혁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김성재는 그걸 몰랐지. 그는 그게 자기 아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갑자기 그녀를 가로막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최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순애는 나중에 내 아버지랑 결혼했어. 바로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였지. 김민우는 사실 김민혁의 아들이야. 김성재의 아이가 아니라고.
김성재는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아 30년 동안 키워왔어. 이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강타해 정신이 멍해졌다. 김민우가 줄곧 잘못 미워했던 사람이었구나. 그가 입에 담을 때마다 지키려 했던 김씨 가문은 그의 뿌리가 아니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씨 가문을 파멸시켰지만 자신의 친아버지가 명목상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떨고 있는 최순희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라리면서도 차가워졌다.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지키며 그리움과 두려움을 견뎌내셨고 죽는 순간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하셨다. 반면 김씨 가문은 살인과 거짓말로 20년 동안 평온을 누렸다. 최 아줌마,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섰고 눈빛이 단호해졌다. 김씨 가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김민혁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서자 눈 덮인 산의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마음은 차갑기만 했다. 김민우, 김성재, 너희들이 내 어머니에게, 김민혁 씨에게 진 빚은 내가 서울에서 하나하나 모두 갚아줄 것이다. 서울 경기도의 풍수 좋은 땅 앞에 흰색 예식장이 리본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눈부셨다. 김민우는 빳빳한 흰색 정장을 입고 박지연의 손을 잡고 무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웨딩드레스의 치맛자락이 레드카펫을 스칠 때마다 아래에 모인 하객들의 감탄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모두 김씨가 주가를 안정시켰고 이 결혼식이 김민우의 승리를 선언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검은색 긴 드레스를 입고 홀홀로 예배당 문을 열었다. 음악이 순간 멈추자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다. 김민우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굳었고 그의 팔을 잡고 있던 박지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조여들며 눈에 감출 수 없는 당황함이 드러났다. 이유나, 어떻게 감히 여기에 오냐? 김민우의 목소리는 팽팽했지만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다. 경비, 그녀를 내보내기 전에 이 결혼 선물부터 보시죠. 나는 손에 든 갈색 종이 봉투를 들어 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단 위로 올라갔다. 어쨌든 이건 김씨가 오늘을 버틸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니까요. 무대 아래에 있던 김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유나, 할 말 있으면 따로 하자. 여기서 난리 치지 마.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객들은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무대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었고 재벌계 어른들조차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들은 이미 김가 최근의 소문에 궁금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야 구경할 기회가 생긴 셈이었다. 나는 먼저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묶음을 꺼내 무대 위에 펼쳐놓았다. 맨 위에는 어머니와 김민혁의 합성 사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고 어머니 손에는 김장 항아리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아래는 김민혁의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었는데 브레이크 라인이 잘린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20년 전 김성재 씨는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 동생 김민혁의 브레이크 라인을 직접 잘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통해 퍼지자 김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 사진들은 최순희 여사가 보관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김성재 씨가 차고에서 직접 손을 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헛소리. 김성재가 무대로 달려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혔다. 그는 몸부림치며 고함쳤다. 그 사진들은 위조야. 최순희는 미친 여자다. 그녀의 말은 믿을 수 없어. 위조인지 아닌지. 이걸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녹음기를 눌렀다. 강정재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김성재가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어? 순애가 나를 구하려고 그에게 가짜 처방을 건넨 거야. 녹음이 끝나기도 전에 김민우가 갑자기 달려들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다. 닥쳐.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서 이간질하지 마. 나는 가볍게 피하며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다. DNA 대조 보고서. 붉은 도장이 불빛 아래에서 유난히 눈부셨다.
김민우. 서둘러 그를 감싸지 마. 나는 보고서를 그의 앞에 내던졌다. 이 보고서에는 내 DNA가 김민혁 씨의 유골 샘플과 완전히 일치하고 김성재 씨와는 일치도가 제로라고 나와 있다. 순간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김민우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손가락이 떨리며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일치도 0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술을 떨며 말했다. 안 돼. 있을 수 없어. 나는 아빠의 아들이야. 날 속이고 있어. 속였는지 아닌지. 내 아빠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나는 의자에 축 처 앉아있는 김성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고 입에서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박지연은 김민우를 바라보다가 김성재를 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김민우의 손을 뿌리쳤다. 너 김씨 가문 사람이 아니라고? 날 속였어. 무대 아래 하객들은 소란스러워졌고 누군가는 김성재를 가리키며 살인범이라고 욕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올렸다. 재벌계 어른들은 얼굴이 철썩 변하며 하나같이 김씨 가문과 선을 긋겠다고 했다. 그때 강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이 재빨리 들어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김성재 씨. 20년 전 고의적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가 경찰에게 끌려갈 때 갑자기 뒤돌아 김민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우야. 아빠가 미안해. 김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대 위에 주저앉아 손에 쥔 DNA 검사 결과를 꽉 쥐고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조각상 같았다. 나는 무대 위로 걸어가 어머니의 비법이 담긴 벨벳 상자를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종이 표지를 살며시 쓸어내렸다. 햇살이 강당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비법 위에 내려앉자 어머니의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상상했던 기쁨보다는 갑자기 그녀가 그립기만 했다. 북촌 한옥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싶었고 비법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다시 한번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다. 강당을 나서자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바람에는 벚꽃 향기가 실려왔다. 나는 차를 시동 걸었고 조수석에 놓인 벨벳 상자는 고요히 누워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심혈이자이시 가문의 뿌리였다. 엄마. 끝났어. 우리 집에 가자. 완결.